자, 오늘은 이 급락장에서 지금 뭐 억울하게 어제도 마찬가지로 좀 급락장에서 억울하게 빠진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좀 이따 종목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근데 우리 그런 거를 한번 냉정하게 한번 아까 이강문 전문가도 희망 고문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한번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준비된 화면이 과거에 그러니까 저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나온 겁니다. 자, 과거에 주가하고 S&P 500 지수죠. 주가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금리, 기준금리, 뭐 저기는 뭐 주택 가격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중금리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자, 뭐 국채금리 이런 것들도 있는데 국채금리나 뭐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니까 그냥 한 세 가지 정도만 보면 되겠죠.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기준금리, 그 다음에 S&P 500 지수의 움직임. 자, 요거를 좀 보면 될 텐데 저 파란색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부분들이요. 저게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저게 S&P 500 지수예요. 그리고 저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비슷한 색깔로 뭐 이렇게 선으로 조금 굵은 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저게 기준금리입니다. 자, 우리 뭐 금리 인상을 했다고 물가가 곧 잡히겠지라고 뭐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자, 저걸 보시면 저때 상황부터 일단 뭐 간략하게 조금 보고 넘어가면요. 지금 현재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1970년대 초반이요. 그때 1960년대부터 월남전이 있었죠. 월남전이 아마 73년까지 지속이 됐을 겁니다. 자, 근데 월남전을 치르면서 미국이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풀면서 그때 당시에는 71년도까지는 금태환제라는 거를 하고 있었는데 뭐 1온스에 저 35달러였던가 그럴 거예요. 1온스에 35달러였는데 그거를 미국이 금이 있는 것만큼만 달러를 찍기로 했었는데요. 이걸 더 찍어내 버린 거죠. 뭐 전비 충당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그 전에 각국들이 눈치를 좀 챘어요. 야, 미국이 달러를 저렇게 많이 찍어내네. 야, 저거 쟤네들 금 그만큼 없을 텐데. 라고 이렇게 의심을 품기 시작했는데 프랑스가 옛날에 프랑스는 그 존리라고 사우스시 뭐 이런 남의 회사라는 게 있는데 그 과거까지 가면 얘기가 상당히 좀 길어지니까 과거에 한번 이것 때문에 크게 한번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프랑스가 미국에다 가서 미국채를 갖고 가서 야, 이거 달러로 바꿔줘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꿔줬습니다. 아, 금으로 바꿔줘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꿔줬어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주네?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나도 바꿔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닉슨 대통령이 야, 우리 이제 금태환제 안 해! 라고 그냥 그걸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브레튼 우즈 체제를 종료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달러의 신임도가 확 내려갔죠. 자, 그리고 그때도 연준에서도 지금 이번에도 연준이 좀 실수를 한 게 있죠. 자, 연준이 파월 의장이 뭐 재연임 때문에 그런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뭐 물가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뭐 지금 결과는 완전히 아닌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요. 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때 연준 의장이 닉슨 대통령이 연준 의장한테 압력을 넣었어요. 야, 실업률 이거는 안 돼라고 압력을 넣었었는데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린 상태에서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고 저금리 기조를 그 전에 유지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림에 나오는 거, 표에 나오는 거하고 같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 과정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저 처음이 73년이 아마 저 처음일 겁니다. 그때도 5%에 있던 금리를 계속 이렇게 올렸죠. 저 파란 선 차트죠. 계속 올렸는데 뒤에 배경으로 있는 그 산같이 이렇게 생긴 거 채워져 있는 부분이요. 저게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금방 내려갔나요?
아니요, 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 때도 마찬가지로 저 주가, S&P 500 주가 같은 경우는 계속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죠. 저걸 옆에를 보니까 저점이 70포인트 막 이렇더라고요. S&P 500 지수가. 아, 그럴 때가 있었나 싶어요. 하긴 얼마 전에 한 10년 전 그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나 S&P 500 지수나 비슷했었죠. 자, 근데 어쨌든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물가가 금방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연준이 실수를 했었고 지금도 연준이 실수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저때 당시에는 그런 일들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달러의 신임도가 완전히 추락을 해버렸죠. 자, 그래서 저때 당시에는 달러 가치라도 떨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도 미국의 저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가 나왔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달러가 이게 약한 상태였다라면 10% 훌쩍 넘어갔을 거예요. 달러 강세면 수입 물가가 하락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물가에는 우호적인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그렇죠? 이 인플레이션 자체는 좀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저 물가가 잡힌 거는 언제냐 하면 저 1980년대 또 확 올리죠, 기준금리를. 저때 연준 의장 하시던 분이 그 유명한 폴 볼커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갑자기 11.5%에 있던 그 미국 기준금리를 단 한 번에 4%를 확 올려버려요. 4%를 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한참을 막 올려서 저때 아마 22%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미국 금리가. 그러면서 이제 겨우 물가가 잡힌 거예요. 자, 이 인플레이션이 한번 이렇게 급등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편안한 상태에서 그걸 잡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안 잡고 힘들다고 안 잡고 정치하시는 분들 그냥 표플리즘 이런 것들 때문에 돈 이렇게 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고 허리띠를 아마 바짝 졸라매야 될 텐데 그 와중에도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자, 달러 강세는 한동안 계속 이어질 거예요. 항상 저 달러 강세가 이렇게 유지를 할 것 같은데 저 달러는 미국의 생각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달러 강세 이런 부분들은 저 중국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좀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되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달러가 기축통화의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달러는 저 기준이 되는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입니다. 그런데 달러가 약세가 되고 힘을 잃어버리면 기축통화의 그 지위가 흔들릴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렇다면 저 달러가 강세를 유지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신흥국들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면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자료에 보면 지금 벌써 디폴트 선언한 국가도 있죠. 어떤 자료에 보면 잘못하면 내년에는 40개 국가가 그러니까 저개발국이죠. 국가 디폴트 사태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자료, 무시무시한 그런 자료들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국이 전부 다 역시 달러야 하고 달러를 그냥 꽉 움켜쥐는 그런 정책을 취하겠죠.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뒤에 나올 부분이라서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요. 그래도 미리 좀 선제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화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금리를 올린다고 물가가 금방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베스켓 파운드라고 그러죠. 빠졌다가 올라갔다 이런 모습들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화면은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을 그냥 전에처럼 장 좋을 때 그럴 때처럼 아무렇게나 선정을 하면 크게 당합니다. 자, 하이브 같은 종목들 오늘 보셨죠? BTS가
뭐 잠깐 동안 어제 저 유튜브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었죠. 뭐 더 나은 걸 위해서 뭐 잠깐 이렇게 각자 뭐 이렇게 활동을 하기로 했다라고. 그리고 군대 가는 그 친구도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영상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오늘 24%가 급락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한 기업 한 가지에 좀 목을 메고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실적 대비해서 조금 주가 수준이 높은 기업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한 5종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종목 선정 기준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게 다 오늘 막 하루 종일 뒤지다 보니까 한 10종목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한 5종목 소개시켜드리고 내일 한 5종목 소개시켜드리려고 생각 중인데요. 매출액 증가율이 이따가 말씀드릴 종목을 저런 기준으로 뽑은 겁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2020년 대비 2021년도가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상승하고,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그 두 개입니다. 상승하고 1분기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또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비해서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PBR이라는 거 있죠. PBR이라는 거 있는데 요거는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을 한 그런 주당순 자산을 한 그 지표입니다. PBR 1 아래에 있을 때는 통상 뭐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PBR은 1 이하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PER은 7배 이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ROE, 자기자본 수익률이죠. 자, 요거는 10% 이상, 10%는 상당히 제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ROE가 10% 정도 나온다라면 굉장히 좋은 회사에 속합니다. 자, 뭐 현대차가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부채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부채 비율은 한 70% 아래에 있는 종목. 그리고 또 지금 뭐 주가가 하락을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으니까 자, 이격도도 봐야 되겠죠. 단기간에 많이 빠진 종목이라야 될 겁니다. 60일 이격도가 85 아래에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선정을 한 겁니다. 저렇게 까다로운 종목들, 까다롭게 조건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열몇 종목 나오는데 그 중에 지주회사들은 빼고 또 뭐 비트코인 같은 것들, 가상화폐하고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은 빼고, 그러니까 10종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BNG 스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BNG 스틸이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아이고, 요게 잘 안 나오네요. 현대 BNG 스틸입니다. 자, 현대 BNG 스틸 보면 자, 요거는 그런 종목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들을 다 충족한 조건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이 이게 OR이 아니라 AND예요. 매출액 그렇고 영업이익 그렇고 ROE, PBR, 그 다음에 이격도까지 다 충족한 종목입니다. 자, 이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현대차 계열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상당히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높은 그런 기업이고요. 자, 매출의 95%가 스테인레스 강판인데요. 자, 현대차 계열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간 물량은 있을 거니까 실적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지금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데 현재 주가가 있는 위치가 전에 1월 달에 바닥 찍었던 자리, 그 자리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13,000원대도 한 번 있었는데요. 자, 뭐 되게 좀 13,850원이었는데 오늘이 14,350원이면 한 번쯤 이렇게 좀 이렇게 찔러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재무 상태는 지금 보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건들을 다 충족시킨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 종목은 한국가구라는 종목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실적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 쑥 들어가고 안 나오는데요. 자, 신정부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100일 안에 주택 250만 호에 대한 계획을 내놓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런 종목들 이 위에 있을 때 그때 쫓아갔으면 죽었죠.
쫓아가면 죽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 이런 상태에서 뭐 실적 부분들도 되고, 부채 비율 낮고, 뭐 이런 안정성들, 이런 것도 갖추고 있다라면, 한국 가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매수해서 기다려보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SIMPC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 SIMPC는 자, 뭐 그런 종목이에요. 요거는 시가총액이 지금 4,266억입니다. 그런데 잉여금이 있죠. 유보율을 보면 이 잉여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잉여금이 회사에 지금 갖고 있는 잉여금이 5천억 정도 수준이에요. 저 시가총액이 4,266억인데, 제가 저 4,200억짜리라고 쳐요. 근데 저를 가지면 제가 갖고 있는 돈도 다 가지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5천억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삼연철강이라는 종목 있죠. 자, 제가 큰 종목들 말고 이렇게 작은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일 때 보면 저 대형주들보다 빨리 움직이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어차피 다 많이 두들겨 맞았으니까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삼연철강은 지금 현재 주가가 5,770원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삼연철강은 작년에 배당을 300원씩 배당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게 주가가 6,000원이라고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5%잖아요. 자, 뭐 어떤 투자보다 상당히 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연철강도 지금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1월 달에 찍었던 저점 근처까지 거의 다 내려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뭐 이런 것들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미래산업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좀 트레이딩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저 쌍방울 그룹이 저런 거 쌍용차 인수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것들 관련해 갖고 뭐 좋은 얘기가 나오면 한번 투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저 4월 달에 급등을 했을 때가 그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한 겁니다. 자, 뭐 안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미래산업 말고 앞에 말씀드린 네 종목 정도 그쯤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조금 좀 나는 진짜 대박을 한번 먹고 싶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미래산업 같은 것도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